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회사채 문제에 대한 영상을 2개 정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제 채널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팩트를 체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부정적이다 보니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형님들께서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제가 중립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많은 분들께서 50조 원의 돈을 풀어서 채권 시장을 살려주면 유동성 거품이 또다시 터진다는 걱정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꺼번에 체크해 드릴 테니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AA- 이상 등급의 우량 회사채 금리 차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량 회사채 금리가 최근 2년 동안 횡보하다가 2022년 초부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5%, 6%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오려면 최소한 5% 이상의 이자를 두고 돈을 땡겨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채 금리가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미국에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니까 한국 역시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급하게 금리를 올렸고요. 하루짜리 금리인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가장 안전한 국채금리를 비롯해서 회사채 금리까지 역시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아주 간단히만 채권의 프로세스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 글씨를 딱 보고 어렵다고 그냥 영상을 끄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정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낮은 금리에서 채권을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4%에서 5%로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4% 금리에 예금을 든 사람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죠. 아니, 내가 조금 더 일찍 예금에 가입했을 뿐인데 나는 왜 4% 이자만 줘? 내 예금 좀 누가 사가줘? 그런데 이걸 누가 사나요? 시장에는 5%짜리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이 널렸는데요. 그럼 4% 금리로 예금을 든 사람은 낮은 가격에 본인의 예금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물론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도 해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든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예금이란 단어를 채권으로 바꾸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과 동일하고 이는 곧 사람들이 채권을 팔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줄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마지막 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채권이라는 것은 대출을 땡겨오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도가 떨어질수록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흔히 대출 시장에서 신용불량자의 대출 이자가 더 높은 것과 비슷한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금리는 낮은 편입니다. 나라가 망할 가능성은 좀 낮으니까 국가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이죠. 반면에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는 이것보다 당연히 높게 형성될 거라 봅니다. 그럼 여러분 채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혹시 이해가 조금 되지 않으신 분들은 1분 정도 뒤로 가기를 누르셔서 다시 한번 영상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회사채 금리 차트로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형들이 레고랜드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랐다고 하는데 솔직히 레고랜드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채권 시장은 늘 불안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레고랜드가 하나 터지면서 시장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죠. 빨간색 박스 친 부분, 최근 3개월 동안 회사채 금리 추이를 보겠습니다. 9월 말에 회사채 금리가 이렇게 쑥 올라갔었다가 갑자기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고요. 그러다가 회사채 금리가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은 정부에서 50조 원 이상의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증권금융, 증금과 산업은행, 산은에서 수조 원을 투입해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를 구제한다고 합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 때 문제가 된 게 자산 유동화 증권이었죠. ABCP라고 하죠. 원래는 ABCP를 중금과 산은에서 매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ABCP도 매수해주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를 구제해준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레고랜드 사태로 많은 증권사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많은 증권사들 역시 다른 PF 대출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증권사들을 구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이런 50조 구제안 패키지에 시중금리가 반응하면서 국채금리, 회사채 금리가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돈을 투입한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진정되지 않았다면 정부는 나 이거 안 되네. 50조 받고 50조 더? 100조까지? 200조까지? 막 이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운이 따라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무슨 운이 발생했는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는 세계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 영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국채금리도 같이 오르는데요. 9월 달에 트러스 영국 총리께서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영국이 한번 골로 갔던 적이 있었죠. 이때 영국의 국채금리가 튀면서 한국의 국채금리까지 다 같이 튀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영국의 국채금리가 진정되면서 한국의 국채금리 역시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봉 차트로 표시된 것은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이고 선으로 표시된 것은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었었던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사퇴를 하고 새로운 리시 수넥 이분이 영국 총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영국의 재무장관이 바뀌고 총리까지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트러스 전 총리의 정책을 다 무시하고 새롭게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사람들은 이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급속도로 안정화를 찾고 있죠. 여담이지만 이분은 인도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인도 신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 사람이 영국의 지배자가 되었다. 어쨌다 저쨌다. 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사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엄청난 인재입니다. 약간 들어 보이긴 한데 1980년생이라고 합니다. 210년 만에 최연소 영국 총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솔직히 한국 경제는 영국보다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봉 차트로 표시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한국과 정말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10월 21일 여는 총재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이 나온 직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연준 총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여는 총재로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윗분들은 저보다 매우 똑똑합니다. 연준에서 이러한 속도 조절 발언이 나온 것을 보고 이때다. 우리는 이때 50조 원을 투입하면서 이 틈에 국채금리를 더 낮춰보자. 가만히 두면 천천히 안정화될 국채금리를 확실하게 낮춰보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정부에서 50조 원을 뿌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일단 국채금리가 진정이 되었고 회사채 금리 역시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높습니다. 11월 초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인 연준회의가 있죠. 11월 초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국채금리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에 파월 연준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월 형님의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파월 모드로 갈게요. 지금 높은 기준금리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위기인 인플레를 극복하기 위해 당분간은 참아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당분간은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최악의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회사채 위기가 진짜로 극복이 되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1월 연준회의를 먼저 무사히 넘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준회의 이후에도 금리가 안정화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현재 50조 원 투입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50조 원을 당장 다 푸는 것도 아니고 50조 원 중에 일부만 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세게 발언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정감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돈을 풀어서 발생되는 인플레보다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했다는데 더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진정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더 큽니다. 현재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진정이 되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해외 화폐, 특히 달러의 흐름에 경제가 좌지우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돈풀기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동성 공급 정책은 풍부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자금을 옮겨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는 누군가 사줬을 채권을 정부에서 대신 사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버블이 나타나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번 발표된 대책은 미시적인 정책으로 금융 안정을 단순히 시도한 정책이고 과거 코로나 때처럼 돈을 대놓고 뿌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미시적으로 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는 무제한적으로 RP를 매입해주고 기업 유동화 지원 기구를 설치해서 기업들에게 마구마구 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상황이 심각해지면 코로나 때와 비슷한 정책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연준의 발걸음과 함께 유동성을 줄이고 있었던 단계였는데 그러다가 유동성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50조 원 돈풀기 정책은 자연스럽게 유동성 축소를 잠시 미루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차액결제 담보 비율 인상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익결제 담보 비율이라는 것은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에게 맡겨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시중은행이 많은 돈을 한국은행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대출을 조금 해줄 것이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되죠. 원래 담보 비율이 70%였는데 코로나 때 50%로 줄이면서 유동성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시 70%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년에 80%로 인상되면서 유동성을 축소시킬 계획이었는데 그냥 현재 레벨인 70%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5조 원 정도 유동성을 축소시킬 거였는데 이것을 축소시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유동성 공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의 위기는 넘어갔습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11월 초 연준회의까지는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